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조은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말 아시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인데 말만 들어도 화가 나지 않나요? 은혜라는 말을 쓸 정도면 어느 정도의 노력과 희생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결초보우는 못할 망정, 배은망덕이라니요. 마음을 베푼 사람의 시간마저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나쁜 짓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일을 제가 당했고 저는 그것을 제 방식대로 갚아줬어요. 복수냐고요? 아니요. 그건 일종의 청산이었어요. 저는 아주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찝찝한 바닷바람에 항상 머리카락이 뻣뻣하게 헝클어진 채로 자랐죠. 바다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남자들의 터전이었고 할머니와 엄마는 그 뒤에서 묵묵히 다른 모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란 그 마을의 대부분의 집이 비슷한 삶을 살았지만 저희 집은 유난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강했는데요. 친가뿐만 아니라 외가도 그런 분위기여서 엄마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에 익숙하고 당연한 듯 그런 삶에 순응했던 거겠죠.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안살림,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모시는 것, 여자의 몫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보기라고 생각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말들이 진리라 강요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규율이었다기보다 물이고 공기였던 거죠. 그만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저희 집은 대가족이었어요. 결혼을 안 하신 큰아버지와 고모, 그리고 우리 가족까지 모두 한 집에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할머니는 언제나 할아버지, 큰아버지 밥상을 따로 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상에 못 끼는 거죠. 어릴 적 문득 궁금해져서 할머니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 할아버지랑 큰아버지는 밥을 따로 먹느냐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가장 좋은 반찬은 항상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상에 먼저 올리는 거라며 저더러 잘 보고 배워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아빠는 아빠도 남자인데 왜 따로 안 먹냐고 하자 할머니가 큰아버지가 장손이라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손은 집안의 기둥이니까 기둥이 단단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시길래 그 다음은 아버지 걸 먼저 챙기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그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여자는 남자 다 챙기고 맨 마지막에 먹는 게 도리라며 그게 여편네가 할 일이라고 하셨죠. 언젠가부터 그런 할머니의 말들이 당연하다기보다는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들어가고 학년이 높아지면서부터였을까요?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하여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저 역시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따라하며 지냈죠. 엄마의 삶 역시 할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엄마가 공부를 잘하셔서 도시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에 장학금 받고 다닐 수도 있었다던데 외갓집에서는 계집아이 공부 많이 시키면 못 쓴다 하며 안 보내셨대요. 대학도 당연히 못 가셨죠. 얼마든지 엄마 인생 꾸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시집 와서 할아버지, 아버지, 거기다 결혼 안 한 시아주버니 시중까지 들며 사는 엄마의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도 어느 시점부터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술상 물리고 된장국에 밥 한 술 말아오라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다시 물 내서 된장국 새로 끓여야 해서 시간이 좀 걸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이게 뭐야? 된장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된장국 하나 제대로 끓여오라고 했더니 세월의 맛이 이게 뭐냐고? 재촉하시는 바람에 한 손금 덜 끓여졌나 봐요. 좀 더 끓여올게요. 됐어, 이러네. 지금 또 뭘 더 기다리라는 거야? 죄송해요. 내일은 제대로 만나서 내어드릴게요. 술상 차려주고 시중 다 들어준 것으로도 모자라 한밤중에 갑자기 된장국까지 끓여 대령하면서도 무슨 죄인 마냥 그러는 엄마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뭐가 죄송하다고 저러는 걸까? 제 숨이 다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주방으로 나가는 엄마 뒤를 따르며 제가 그랬죠.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아버지가 너무 하신 건데 그걸 다 받아주고 해주면서
뭐가 그렇게 죄송하다는 거냐고 하니 엄마는 절 나무라며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다 받아주고 해준다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늘 밖에서 고생하시고 엄마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지 않냐고요. 저는 입이 대빨 나와 집에서 뭐가 편하냐고 내가 보기엔 집안일이 훨씬 힘든 것 같다고 하니 엄마는 여편네 아니냐며 그게 엄마 자리라고 했어요. 저보고 잘 배워두라며 그래야 나중에 가정교육 잘 받고 잘 컸다 소리 듣는 거라고 하셨죠. 저는 이렇듯 할머니들 시절부터 엄마에 이르기까지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아내로 살면서 가부장적이며 다소 강압적인 할아버지들과 아버지를 떠받들며 사는 모습을 익숙하게 접하며 자랐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밥 먹듯이 들었던 말들 중 상당수는 그러한 할머니와 엄마의 삶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죠. 남편은 하늘이다. 하늘이 노하면 집안이 뒤집힌다. 남자 기죽이면 집안 꼴망한다. 남편 말이 곧 법이다. 법을 거스르지 말아라. 사내는 바깥을 계집은 안 사람, 지 남편 성질도 못 맞추는 여자가 무슨 복을 받겠냐. 남자는 입으로 벌고 여자는 손으로 지켜야 한다. 사내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게 계집. 직설적으로 여자의 존재 가치를 남자에게 종속시키는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지속적으로 들으며 산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한 것이 제 삶을 틀쥐어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제와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그 당시엔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했고 나만큼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었죠. 그러려면 고향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고 거기 계속 살다가는 저 역시 엄마처럼 살아야 할 것 같았으니 죽도록 공부했어요. 엄마가 공부를 잘하셨다더니 제가 그런 유전자가 좀 전해진 것인지 성적이 웬만큼은 잘 나와줬기에 제가 사는 바닷가 마을에서 제일 가까운 광역시 국립대학에 장학금 받고 들어갈 정도는 됐어요. 계집애가 무슨 대학 공부까지 하겠다고 그러는 건지 참 세상 많이 변했다 정말. 은진아, 대학 공부 꼭 해야겠어. 그저 읍내에 괜찮은 일자리 하나 찾아서 얌전하게 있다가 참한 자리 찾아 시집이나 가려면 좋으련만. 싫어요. 저는 꼭 대학 갈 거예요. 장학금 받아서 가는 건데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영 마뜩찮아 하시는 거야. 불보듯 뻔하게 예상했던 것이지만 엄마마저 그런 뜻을 보이셔서 실망스럽긴 했지만 죽어도 가야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대학에 진학했어요. 엄마 말처럼 집에서 직장 다녔다간 제가 번 돈으로 남동생 공부 뒷바라지나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혼자서 유학을 가 대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고 물론 집에서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할 형편이었으니 제가 벌어서 먹고 살면서 장학금도 무조건 받아야 했어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니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할만했어요. 나름대로 제가 척박한 바닷가에서 강하게 자란 여성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큰 도시에 나가보니 제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더 분명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동기들 중 제가 제일 시골뜨기였거든요. 물론 저처럼 타 지방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적지 않았고 지방 국립대 특성상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도 덜어 있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제가 뭘 제일 모르고 스타일이며 사고방식 등 모든 면에서 도태되어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환경이 중요하긴 한가 보다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골에서 자랐지만 저도 TV도 보고 잡지도 보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확실히 다른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세련됐고 앞서 있는 것 같았죠. 이래저래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단짝 친구가 생겨 한결 숨통이 트였는데요. 그 친구는 과동기로 산골마을 출신이었어요. 그러니 다른 동기들이 저희 둘을 보며 놀리듯 수군거리는 걸 공공연하게 들어야 했습니다. 같은 과동기들이 저희 둘을 보고는 자꾸 웃었어요. 어촌에서 올라온 저랑 산골 출신 친구가 늘 붙어 다니니까 신기했던 모양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조합이 만나 친해졌냐며 놀려댔는데
누구 하나는 도서 상한 지역이라는 표현까지 꺼냈어요. 오지 얘기할 때 쓰는 그 말이 우리 둘을 가리키는 말이 되어버렸고 별명까지 정해주더라고요. 저는 도서, 친구는 상한, 둘이 합쳐 도서 상간 지역이라면서요. 면전에서도 대놓고 그렇게 놀리듯 했으니 안 보는 곳에서는 더한 말도 할 거라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어촌산촌 시골뜨기 촌년 둘이 아주 잘 만나서 붙어 다닌다 했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마음 나눌 친구가 있다는 게 좋기만 했고 그 친구 덕분에 학교 다니는 게 즐거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학부 2학년이 됐을 때 제게도 올 것이 왔습니다. 첫사랑이 시작된 거죠. 아니 첫사랑이라긴 좀 그렇고 짝사랑이라고 해야겠어요. 복학한 선배 한 사람을 남몰래 좋아했으니까요. 그 선배는 모든 면에서 화려한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취향도 언변도 다 너무 화려하고 눈에 띄는 사람이었는데 저와는 정반대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선배가 저 같은 애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저라는 애가 있는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 생각들도 전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었고 짝사랑을 넘어 동경이 대상이었다고 해도 좋을 겁니다. 그 선배는 연애도 아주 화려하게 했어요. 그 선배처럼 화려하고 예쁜 여자들만 골라서 만났고 그런 걸 보며 저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선배는 그저 저의 대학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었을 뿐 개인적인 친분을 쌓지는 못한 채 졸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변변한 연애 경험 한 번 없었던 저는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서도 일상이 크게 달라진 게 없었고 한 번씩 있는 동문회 같은 데 나가는 게 일상의 중요한 이벤트인 삶을 살았어요. 아마 거의 안 빠지고 꾸준히 나갔을걸요? 별다른 일 없이 심심하게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선배를 볼 생각으로 나간 것도 커요. 여전히 연애 한 번 못 해본 상태에서 그 선배는 그렇게 꽤 오랫동안 저의 우상이었답니다. 거의 30 다 때까지도 말이에요. 30을 코앞에 둔 어느 시점 드디어 그 선배와 조금 가까워지는 계기를 맞았어요. 겨우 그제야 그런 일이 생겼지 뭐예요. 대학 졸업하고도 몇 년이냐 하시겠지만 사실 또 따지고 보면 동문 모임이 그리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빠지지 않고 늘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선배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었으니 기간에 비해 만난 횟수가 많지도 않았고 같은 모임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그 선배와 접점이 있는 게 아니니 가까이 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아무런 발전도 없었는데 저 혼자 짝사랑을 이어갔다는 게 놀라울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건 오히려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다 정말 우연한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 선배가 제가 사는 동네 근처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같은 방향이라 모임 끝나고 함께 귀가를 하게 된 거죠. 아, 네가 그 동네 사는구나. 우리 집이랑 정말 가까운 거 알아? 근데 잠깐만, 네 이름이 뭐였지? 미안. 아니에요. 친한 사이도 아닌데. 이름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죠, 뭐. 조은진이에요. 아, 맞다, 은진이. 근데 너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꽤 예쁘다? 내가 예쁜 애들 귀신같이 알아보는데 널 못 알아봤었네? 네? 아, 선배도 참 놀리지 마세요. 모르긴 몰라도 그때 제 얼굴은 아마 불타는 고구마가 됐을 거예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니까요. 너무 당황했고 한편으로는 설레고 기분이 좋았죠. 처음으로 그 선배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거나 다름없는데 예쁘다 어쩐다 하는 소리를 듣다니요. 그날 밤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잠을 한숨도 못 잘 정도로 뒤척이며 그 선배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게 사는 곳이 가까워진 것을 계기로 선배와 조금씩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30간 넘겨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선배랑 말이에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림자처럼 짝사랑만 하다가 그런 사람과 결혼까지 한 것이니 그야말로 인간 승리 아닌가요? 정말이지 꿈속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대학 시절 제 절친 기억하시죠? 네, 도서 상한 지역 그 친구 맞아요.
전 그 친구와도 여전히 제일 친한 사이를 유지하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사실 그 친구는 그 선배를 그리 좋게 보진 않았거든요. 그랬으니 제가 그 선배를 짝사랑한다는 것도 못마땅해 했었단 말이죠. 사귄다고 할 때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상처나 받지 말라고 했었는데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얼굴이 굳어질 정도였지 뭐예요. 좀 만나다 말 줄 알았더니 기어이 결혼까지 한다는 거야? 겉봐, 네가 말한 것처럼 나를 그저 잠깐 만나는 여자로 생각하는 건 아니었던 거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너도 이제 마음 좀 바꿔줘라. 선배 장점도 많은 사람이야. 사귄다고 할 때도 축하한다 소리가 안 나왔는데 에휴, 어른이라니. 솔직히 말하면 나 지금 너 쫓아다니면서 뜯어 말리고 싶다. 너 정말 결혼할 거야? 그 선배랑? 그러지 말고 내가 자리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너도 같이 밥도 먹고 좀 어울려봐. 그럼 너도 생각이 좀 달라질지 알아? 그럴 리가. 내가 그 선배를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니? 너무 잘 알아서 그러는 거지. 그래, 어디 한번 좀 드러나 보자. 도대체 아니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이유가 뭐야? 선배가 연애 경험이 많았었던 거? 그거야 뭐 워낙 인기가 많았던 걸 어떡해. 단순히 사귄 여자가 많아서라기보다는 모르겠다. 하여간 그리 믿음직해 보이는 사람은 아니야. 너를 많이 아껴줄 사람 같지도 않고 너한테 좋은 사람 같지 않단 말이야. 뭐야, 결국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저 그럴 것 같다 그런 느낌일 뿐인 거잖아. 나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줄 테니까 너도 선배 너무 고깝게 보지 말고 좋게 좀 봐줘. 친구가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았어요. 친구가 하는 걱정이나 우려들 또한 저 역시 하고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선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고 얼마든지 제가 잘 맞춰주고 잘해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결혼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알아요. 압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도 벗어나고 싶어 했던 어린 시절 저희 집 풍경 있잖아요.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순종적인 엄마. 그 모습을 제가 다시 답습하는 꼴이라는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삶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습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해서 남편 내조하며 아이 둘 낳고 살면서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여자로서 행복하다 여기며 살았어요. 선배 아니 남편은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둘째가 6살 되던 해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죠. 그런데 그게 잘못돼서 고생도 많이 했어요. 친정이고 시댁이고 손 벌릴 수 없는 상황에 막막하고 절망적인 순간도 많았어요. 지금이야 시간이 좀 지났기에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 그 상황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도 어렸는데 애들 먹일 것 떨어질 걱정까지 해야 하는 상황. 그야말로 바닥을 찍은 거죠. 그래도 혹시라도 남편이 위축되고 기죽을까봐 그 시기에 오히려 남편을 더 섬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섬긴다는 말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보다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을 찾을 수가 없네요. 이럴 때 쓰는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기 교육이라는 거 말이에요. 특히 가정교육으로 행해지는 조기 교육이란 건 정말 무시 못하는 거더군요. 할머니와 엄마가 어렸을 때 마르고 닳도록 하던 말들이 떠올랐고 저도 모르게 그 말들을 하나하나 너무나도 충실히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남편은 다시 일어서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내조를 잘한 덕분일까 하는 뿌듯함이 왜 없었겠어요. 역시 그렇게 하길 잘했다 하며 스스로 대견해 했던 것 같아요. 제 길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긴 했지만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했던 남편은 매일같이 귀가가 늦었고 출장 다니느라 집을 비우는 날도 많아지게 됐어요. 그렇게 출장을 가면 연락이 두절될 때도 있었기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제 남편이 워낙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고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걸 다 지켜봐온 저였으니 불안할 만도 한 거죠.
그래도 다 실패하고 좌절해 집에만 있을 때를 생각하면 그렇게 바쁜 건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 남편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징조라 생각하며 잔소리 한 번 하지 않고 꾸준히 내조했어요. 물론 애들 키우느라 바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남편을 섬기는 마음이 컸기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큰 실패를 경험한 후 남편은 재기를 결심하고 처음엔 자잘하게 이것저것 손을 대며 시도를 해봤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진 못했어요. 그러더니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실패도 겪고 이것저것 해보니 알 것 같아. 결국 임대료 내며 하는 사업은 한계가 있는 거야. 좀 심하게 말하면 답 없는 거야. 아, 그래도 어떡해. 뭐라도 하려면 사무실이든 사업장이든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임대료 안 내고 할 방법이 있어? 내가 직접 내 건물을 지어 올려야지. 내 건물 내가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임대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해야겠어. 건축주이자 건물주가 되겠다는 거구나. 그런데 수익형 건물 하나 지어 올리는 게 만만한 게 아닐 거잖아. 누가 투자를 하면 또 몰라. 뜻이 있으면 기회도 생기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닌 거 아니냐고.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한결에? 알겠어?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바쁘게 다니는 걸 보니 일이 잘 풀리는가 보다 싶었고 활기찬 남편의 모습도 보기 좋았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뿌듯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진심으로 응원했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 남편 일인데요. 말이 건물 지어 올리는 거지. 남편이 처음으로 도전하는 일인데다 전공도 뭣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분야에 첫 발을 딛는 것이니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았겠어요.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걱정되는 마음도 컸죠. 다 잘 되고 있는 거지? 바쁘게 다니는 게 좋긴 한데 너무 모르는 일을 한다니 마음이 쓰이네. 당신이 전문적인 걸 몰라도 괜찮은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사기라도 당할까 봐 걱정된다 이 소리야? 아유, 무슨 그런 말이 아니라 당신도 그 분야 공부를 좀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알아두면 좋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야. 걱정 마. 어차피 건물 올리는 거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지. 건축 전공했다고 뭐 그런 거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다들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 거지. 나는 전체적인 것들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사람 아니니 흐름 파악하고 사람들 사이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그러면 돼. 근데 생각해봐. 그게 다 결국은 직접 쫓아다니면서 대면을 해야 하는 거라고. 그래, 당신 정말 힘들겠어. 사람 상대하는 것도 가뜩이나 힘든 일인데. 아이, 요즘 날씨는 왜 또 이렇게 더운 거야? 당신 몸 축날까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빈말이 아니라 유난히 더운 여름이라 집에만 있어도 진이 빠지던데 그런 날씨에 동분서주하는 남편이 안쓰럽기만 했어요.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 몸이 덜 축날 거라는 생각에 출장이나 외부 일정 없다고 하는 날에는 정성 들여 준비한 도시락 싸들고 사무실에 자주 찾아가곤 했습니다. 남편의 사무실은 단출했어요. 직원이라고는 비서 한 명이 전부였는데 남편 말로는 건물 올리는 일이야 건축사무소 사람들이나 시공사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 당장은 직원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금 관련된 것들이니 그런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할 능숙한 직원 한 명만 있으면 된다기에 경험 많은 직원을 채용한 줄 알았거든요. 최소 과장급은 되어 보이는 사람을 채용했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채용한 직원을 보고 사실 처음엔 엄청 놀랐어요. 젊어도 너무 젊은 여자 직원이었단 말입니다. 게다가 옷은 또 얼마나 야시시하게 입었는지 아무리 계절이 여름이고 아무리 역대급 더위라고 해도 그렇지 실내인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오히려 에어컨 때문에 가디건 같은 것도 챙기고 그러지 않나요?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엔 어디 무슨 다방 같은 데서 배달 온 아가씨인 줄 알았어요. 건설회사나 시공사 사람들 접대한답시고 그런 데다 배달을 시키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 직원의 차림새가 제가 보기엔 평범한 사무직을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였던 거죠. 전혀 상상도 못한 상황이라 어리둥절하고 있으니 남편이 제 반응을 눈치챈 것인지 먼저 그러더라고요. 인사해. 내가 말했던 그 직원이야.
얼마나 유능한지 내가 아주 신세를 크게 지고 있지. 비서일까지 겸하며 일당백이 따로 없다니까. 안녕하세요,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도시락을 싸오셨나 봐요. 사모님께서 엄청 가정적이신 것 같아요. 사장님은 좋으시겠네요. 아, 아니에요. 그냥 뭐 이게 내 일이죠. 그나저나 이렇게 젊고 예쁜 분인 줄 몰랐네. 경험 많고 유능한 사람을 뽑았다기에 나이 좀 있는 직원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제가 보기보단 나이가 좀 있어요. 신출내기 출자는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아, 걱정은 무슨. 내가 뭘 한다고요.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라니 감사할 따름이죠. 잘 부탁해요. 특별히 좋아하는 거나 그런 거 있어요? 종종 도시락 해다 나를 텐데 입에 맞는 걸로 해주면 서로 좋잖아요. 어머, 뭘 저까지 챙겨주시려고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고기보단 해산물을 더 좋아하긴 해요. 소고기보다 전복 이런 걸 더 좋아하거든요. 젊은 아가씨라 그런지 사양하는 미덕 같은 것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걸 분명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생소하면서도 뭐랄까 좀 멋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질 못하는 사람이라 더 그랬을 수도 있죠.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에 있는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던 시절 다른 친구들은 다 너무 세련된 것처럼 느껴졌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세련되고 멋진 아가씨다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여자를 남편이 좋아했었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 비서는 제가 아는 한 제 남편이 딱 좋아할 스타일의 여자였던 겁니다. 젊고 예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세련됐고 당당하고 다 갖춘 그런 여자가 남편 옆에 있다는 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그 좁은 사무실에 단둘이 있는 거잖아요. 불안했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저만 괴로운 거고 그렇다고 그 비서를 자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유능한 직원이라니 그걸 믿고 저 또한 그 직원에게 고맙다는 생각만 갖기도 애썼던 거예요. 그러니 그 비서가 좋아한다는 전복찜도 해다 주고 하면서 챙겼죠. 그렇게 남편 사무실에 들러 도시락을 챙겨주고 먹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빈 그릇 들고 나오면 꼭 제 뒤통수에 남편과 비서가 둘이 웃는 소리가 꽂혔는데 제가 자리를 뜨자마자 저렇게 둘이 웃을 일이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속이 부글부글거리다 못해 손이 달달 떨렸던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괜한 상상하지 말라고 저 스스로를 나무라며 남편에게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공사 기간 동안에도 남편은 여전히 바빴어요. 건축사무소나 시공사 사람들과 걸핏하면 회의가 있다고 했고 타 지역 건물 답사 간다는 등 여전히 출장도 잦았죠. 공사 시작하면 그래도 한숨 좀 돌릴 줄 알았더니 어째 더 바쁜 것 같아. 모르는 소리 마. 공사 시작하면 끝이라니. 아 참 순진한 소리 하네. 이제부터가 진짜지. 실전 아니냐고 실전. 복잡한 허가고 뭐고 그런 거 다 인가받고 절차대로 다 잘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줄로만 알았지. 공사라는 게 얼마나 변수가 많은 건 줄 알아? 건축사무소나 시공사 사람들이랑 앞으로 더 긴밀하게 접촉해야 한다고. 아휴 답답해. 뭘 모르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그런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출장은 또 뭐야? 전라도 어디 내 건물이랑 비슷한 규모로 올라간 건물이 꽤 잘 지어진 게 있다고 해서 한번 보려고. 이제 와서 그런 거 보면 뭘 바꾸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가능한 거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지. 처음 지을 때 잘 지어놔야 이후로 돈이 덜 드는 거라고. 그리고 새 건물일 때 주목 좀 받으면 좋잖아. 수익 자체가 달라질 거라고. 고대들 학비 규모도 커질 텐데 남편이 짓고 있는 건물이 잘 완공되고 임대 수익도 잘 받아서 애들 잘 키울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남편이 늦도록 야근을 하고 출장을 다니고 그러는 것에 여전히 내조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짓고 있던 6층짜리 건물이 완공되어 건축주인 남편이 건물주가 되는 날이 온 거예요. 날씨도 어쩜 그렇게 좋았는지 하늘마저 축복을 해주는 것만 같더라고요.
반질반질 광택을 내며 빛나는 건물 외벽은 새 것이라는 것을 자취하고서도 특유의 근사함이 있었어요. 저도 기대를 안 한 게 아닌데 건물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쁘고 위치도 직접 가서 보니 더 좋은 것 같아서 뿌듯하기만 했죠. 남편의 이름을 붙인 빌딩 이름의 중홍을 자축하는 현수막도 여러 개 걸어놓고 로비에는 화환이며 꽃바구니가 줄지어 도착했고 분위기 띄워주는 샴페인과 보기만 해도 예뻐서 먹기 아까울 것 같은 핑거푸드, 적당히 세련되고 잔잔한 음악까지 모든 게 완벽하더라고요. 그 모든 건 남편의 비서가 준비를 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완공식을 제대로 할 거라고 남편이 말하길래 제가 나서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비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었죠. 그게 생각나서 잠깐 씁쓸하긴 했지만 모든 것이 좋아 보였기에 저 또한 그 분위기에 묻어가려 했습니다. 손님들은 건물 개업 행사에 와서 축하 인사를 건네셨는데 한 분이 저를 보며 이렇게 멋진 건물의 주인이 되었다고 사모님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게 제 내조 덕분 아니겠냐며 웃으며 말하시길래 저는 그냥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어요. 제가 드러내놓고 한 건 없지만 그래도 건물이 예쁘고 멋져서 뿌듯하긴 했어요. 그러자 손님 중 다른 분이 생각보다 훨씬 근사하다며 감탄하셨어요. 돈도 그렇지만 공이 많이 들어간 것 같다며 대박 나실 것 같다고 저보고 복도 많으시다고 하셨어요. 저희 남편이 눈이 높은 거라며 내조 잘하는 저 같은 사람과 사는 걸 보면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웃으며 남들처럼 한 것뿐이고 내조랄 게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오늘 같은 날은 생색도 좀 내라고 하더군요. 제 남편한테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다들 알고 있다며 이럴 땐 당당하게 인정받아도 된다고요. 더러 저의 내조를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개는 다 남편을 의식하며 제게 말을 걸어왔고 축하 인사말 속에서도 남편에 대한 찬사들만 가득한 것을 느끼며 조금은 공허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관계자들 또한 모두 건물 잘 뽑혔다 하며 축제 분위기였고 누구보다 가장 상기된 사람은 당연히 남편이었습니다. 몹시 흥분한 모습으로 입이 귀에 걸린 남편. 남편이 저렇게 치아를 다 드러내고 활짝 웃고 다니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 남편 옆에서 저도 그 영광을 만끽하며 뿌듯함을 누리고 싶었지만 좀처럼 남편 옆자리가 나질 않더라고요. 남편 옆에는 그 잘난 비서가 계속 붙어 있었으니까요. 어찌나 찰싹 붙어 있는지 빈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비서는 남편 옆에서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아 끌듯 남편의 팔꿈치를 건드리기도 했고 남편 또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익숙하다는 듯이 그 여자와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긴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 여자 그날따라 어찌나 힘을 주고 차려입었는지 어디 무슨 시상식 같은 데 나오는 여배우 보는 줄 알았지 뭐예요. 저도 나름대로 신경 써서 입고 간 거긴 한데 그 여자 옆에 서면 저는 초라하고 촌스럽고 제가 생각해도 한숨 나오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당하게 나서서 남편 옆자리를 빼앗듯이 찾아올 수도 없었고 그저 씁쓸한 마음으로 억지 웃음을 웃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둘이 완공식 내내 함께 붙어 다니며 손님들 응대하고 사진 찍고 그러는 동안 저는 혼자 어색하게 케이터링 테이블 옆에서 애꿎은 컵이나 만지작거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없어서도 아무도 저를 찾지 않을 것 같았고 없어진 것조차 누구도 모를 것 같았죠. 그러고 있자니 슬슬 부하가 치밀기도 했어요. 아무리 비서여도 아니 비서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뒤로 빠지고 그 자리에 아내인 제가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누가 보면 그 비서가 안주인인 줄 알겠다 싶은 생각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그 즈음부터는 아마 제 표정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기본 커팅식을 할 때나 되어서야 드디어 남편 옆에 서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저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을 담은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좋은 날이고 손님들 챙기는 것도 좋은데 난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야? 난 여기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뻘쭘해 죽겠어.
아 뭐야 좋은 날 똥 씹은 표정이나 하고 앉아서 축제 날 초칠 일 있어? 내가 지금 안 이렇게 생겼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투정 섞인 말에 남편이 저를 대충 다독이는 신용 정도만 했더라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전혀 몰라줬으니 더 서운했고 평소에 저답지 않게 불쑥 그렇게 말을 해버렸죠. 그랬더니 남편이 정색하며 저를 바라보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유 이게 정말 행사 다 끝나고 조용히 말하려고 했는데 아주 매를 본다 벌어. 어? 뭐라고?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다는 거야? 너는 진짜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여기 이혼 서류.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이게 이게 다 뭐야? 이혼 서류? 지금 나랑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기가 막히는 것이고 뭐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 상황에 숨까지 잘 안 쉬어질 지경이었어요. 믿을 수도 없었고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인지 현실 감각마저 흐릿하고 아득해지는 것만 같았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는데 남편은 그런 제 상태를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소리까지 섞어가며 비아냥거리더군요. 뭐, 왜? 억울해서 그러냐? 건물주 남편 둔 덕에 사모님 소리 듣고 사는 줄 알았는데 이혼하자니 억울해? 배 아파. 뭐? 내가 지금 고작 억울해서 배 아파서 이러는 것 같아? 어떻게 당신 나를 이 정도 취급할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럼 네가 뭐 대단한 여자라도 되는 줄 알았냐? 억울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다 끝났으니까. 그딴 의미도 없는 소리 짓거려봤자 소용도 없다고. 그러니까 입 다물고 도장이나 찍어 이년아. 남편이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하고 제가 그렇게 성심으로 내조하는 걸 받으면서도 그 공에 대해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한 적 없는 사람이긴 해도 그런 상소리까지 한 건 처음이었어요. 이년 저년 소리까지 듣고 나니 저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리고 조용히 전화 한 통을 넣었고 바로 그 다음 날 남편 놈이 거품 물고 쓰러질 일이 생긴 겁니다. 지금껏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왜 그러고 사냐, 그러고 살았으니 그 꼴 당하는 거다. 그런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고 답답해 죽겠다고 고구마 100만 개 삼킨 것 같다고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라고 언제까지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제가 몰라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제 남편, 제 가족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더 이상 그렇게 봐줄 이유가 없어진 거 아니겠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그 건물로 출근하자마자 등기소 직원과 법무사, 은행 담당자를 차례로 만나야 했을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어 건물 소유권 변경 등기 요청, 명의신탁 해지 소송 접구 확인서, 그리고 남편 명의의 건물에 걸린 가압류 공시 통지서가 날아들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우선 제가 그날 전화를 건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짐작하시듯이 이 모든 일들은 그 전화 한 통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잖아요. 제가 전화를 건 건 대학 시절 동기였던 저의 가장 친한 친구, 도서 상한 지역에서 상한을 맡고 있는 그 친구였어요. 제가 연애할 때부터 제 남편에 대해 늘 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친구와는 꾸준히 제일 친한 친구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요. 남편의 재기를 도운 건, 그러니까 완공된 그 건물을 올릴 수 있었던 건 거의 제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믿어주는 독지가를 만나는 게 아닌 이상 건물 올릴 자금을 어떻게 다 그런 투자금으로 충당하겠어요. 완공될 건물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말이에요. 남편이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준 그 자금의 출처는 다름 아닌 제 친정이었어요. 제가 친정에서 받은 증여재산이 있었거든요. 바닷가 작은 마을, 형편도 좋지 않은 집안 출신이 갑자기 무슨 증여재산이 있냐 싶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희 고향집,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이 조부모에게 물려받아
대를 이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큰 규모의 풀빌라 타운이 들어선다며 보상금을 꽤 많이 받으신 거예요. 부모님은 그걸 저와 남동생에게 일찌감치 증여를 하신 거고요. 전 그걸 몽땅 남편 재기를 위해 내놓았던 겁니다. 그때 제 절친이 얼마나 뜯어말렸는지 몰라요. 야, 그건 아니지. 그렇게 다 내주면 안 돼. 은진아, 너 진짜 다시 생각해라. 응? 아이, 뭘 다시 생각해. 이런 시기에 생각지도 못하게 친정에 그런 목돈이 들어왔다는 게 나는 운명처럼 느껴지기만 한다 얘. 아유, 네가 이러니 내가 더 속이 터지지. 아무리 그래도 그걸 그냥 다 내준다고? 아무 조건도 없이? 조건은 무슨 조건이야, 부부 사이에. 그럼 뭐 돈을 빌려주기라도 하라는 거야? 이자도 받고 그러라는 거야? 참, 너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 진짜 이 답답이를 어쩌면 좋아. 내가 정말 미칠 지경이다, 너 때문에. 야, 은진아. 그럼 너 관련 서류들이라도 좀 만들어 두자. 부부는 개뿔. 돌아서면 남보다 못한 게 부부고 요즘 세상에 갈라서는 건 일도 아니지. 나중에 험한 꼴 당하지 말고 내 말 들어. 응? 그 친구 친동생이 변호사거든요. 친구가 하도 난리를 치는 통에 그 친구 동생 통해서 몇몇 서류들을 만들어뒀던 겁니다. 건물을 남편 명의로 올리긴 하지만 자금의 출처가 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만들어뒀고 남편이 자필로 기입한 일종의 차용증과 같은 각서도 있었죠. 당시 제가 남편한테 장난인 듯 그랬거든요. 여보, 지영이 말이야. 걔가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그렇게 큰돈 오가는데 차용증 하나 안 만들어두는 게 너무 이상하대. 내가 이상한 건지. 왜? 그런 말 들으니까 불안해? 하여간 걔는 학교 다닐 때부터 당신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는 친구인데 왜 여태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지 모르겠더라. 하여간 그래서 뭐 각서라도 한 장 써줘? 뭐? 각서? 정말이야? 당신이 그런 거 써줄 거야? 까줄 건 뭐 쓸 건 또 뭐야? 종이 가져와봐. 지금 당장 써주고 인감, 지장, 서명 다 해줄 테니까. 뭐 혈서까지 쓰라고 할 건 아니지? 당신도 참 이럴 때 보면 아직도 장난기 가득한 애 같다니까.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남편이 선뜻 작성해준 차필 각서였던 것인데 말하자면 일종의 차용증 같은 거였죠. 저는 그것들을 토대로 소유권 등기 변경과 명의신탁 해지 소송 접수를 한 겁니다. 관련된 절차들이 착착 진행되는 걸 당했으니 남편은 그야말로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으로 길길이 날뛰며 저한테 소리를 치더군요. 2년이 이혼 서류 보더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야, 네가 뭔데? 대체 네가 뭔데 내 건물을 네가 다 가져간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2년 이후에 이제 보니 도둑년 심보 갖고 사는 년이었잖아. 거 말 좀 가려서 할 수 없어? 정말 창피하다. 너 같은 인간이랑 내가 애를 둘이나 낳고 살았다는 게 말할 수 없이 부끄럽다고. 뭐야? 아니 근데 이게 정말 뭘 잘못 먹었나? 너 진짜 왜 그래? 내 건물 잘 올라간 거 보고 누가 배 아파서 너한테 들러붙은 거 아니야? 그 인간들이 뭐래? 이렇게 하면 내 건물 네 건물 된다고 하냐? 어림없어. 내가 뺏길 것 같아? 엄연히 내 이름으로 된 내 건물이라고. 그래, 내 자본으로 네가 올려서 네 이름 갖다 붙인 건물이지. 누구 건물이 맞는 건지 법으로 따져보자고. 법? 야, 네가 법이 뭔지나 아냐? 평생 살림이나 하던 년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보네. 야, 너 내가 절대 가만히 안 있어. 너 진짜 각오해? 남편이 그렇게 흥분하고 화를 냈지만 그 꼴 보는데 그냥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꼴값 떠는 거 싸늘하게 쳐다보다가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왜 억울하냐?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도 해줄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 네 꼴 안 보고 싶으니까 법정에서나 보자고. 알겠어? 제게 이혼 서류 내놓으며 남편이 비아냥거렸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며 보란 듯이 남편을 비웃고 나니 그제야 조금 후련한 듯한 기분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내조라는 명목하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헌신했던 것들에 대한 대가가 그런 배신이었다니 그 순간 제가 느낀 참담한 그 심정이 그렇게 한번 비웃어주는 것으로
모두 상쇄가 될 리는 없었지만 굳이 그걸 다 일일이 따져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한마디 했을 뿐인데도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남편은 어리나간 것 같더군요. 왜 그렇게 보니? 무슨 귀신이라도 본 거야? 너 어떻게 네가 나한테 감히? 감히. 그러지. 넌 나를 늘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감히 어쩌지도 못할 여자로 말이지. 그랬으니 그래. 뭐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인정해야 할 거야. 어차피 법원에서 강제 집행할 테지만 말이야. 남편은 평생 저를 순종적이다 못해 멍청할 정도로 남편밖에 모르는 여자라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남편이 저를 결혼 상대로 선택한 이유일지도 몰라요. 저도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남편은 잘나고 예쁜 여자들만 숱하게 쫓아다니며 사귀었던 사람이었지만 실제 그런 여자들과 끝까지 잘 되진 못했죠. 결혼까지 갈 수 있었던 건 아니란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겉은 번지르르하고 화려해서 처음에는 쉽게 환심을 사지만 알고 보면 딱히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직업도 그냥 그렇고 집안도 그냥 그렇고 그러니 그런 잘난 여자들과 결혼까지 가게 되기란 쉽지 않았고 결국 돌고 돌아 만만한 저를 선택한 거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잘난 여자들과 결혼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저처럼 순종적인 여자 데리고 살며 떠받듦을 받을 생각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그런 생각으로 저와 만나고 결혼까지 하자고 한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이 좋았어요. 그랬으니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며 살았던 거겠죠. 그런데 그런 저를 배신하다니요. 그렇다면 저도 더 이상은 참아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선 법원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 제가 신청한 명의신탁 해지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임시 이전 명령을 발령하더라고요. 이후 여러 절차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그 건물을 제 건물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 옆에 찰싹 붙어 있던 그 젊은 비서 말이에요. 그 비서는 알고 보니 제 친구가 붙여놓은 아이였더라고요. 말하자면 언더커버 스파이 같은 존재였다고나 할까요? 남편 비서로 들어가 실질적인 살림을 다 살았으니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자금을 사업과 관련 없는 곳에 쓰는 것, 접대라는 명목으로 술집 다니며 온갖 추잡한 짓들 한 것, 여러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례적이라며 편법, 불법 저지른 것들까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증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는지 그것도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에요. 그러자 친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제가 그렇게 태평하니까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더래요. 밤마다 잠도 안 왔다고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뒤통수 맞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고마웠던 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고 친구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어요. 그래도 그 비서 일은 저한테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싶었어요. 말도 못하고 저 혼자 소갈이 많이 했거든요. 친구는 이미 그럴 줄 알고 있었지만 저한테 말해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그런 걸 감쪽같이 숨길 스타일이 아니어서 어떻게든 표가 날 것 같아서 결국 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남편이 아니 그 인간이 그 비서랑 무슨 관계라도 있는 줄 알았잖아요. 보통 사이는 아니라고 느꼈고 정말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는 걱정 말라고 하며 그런 일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그 인간이 먼저 비서한테 완전히 믿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연기한 거라고요. 고전적인 방식이지만 미인계만 한 수가 또 없대요. 특히나 그런 인간한테는요. 그랬던 거예요. 은근슬쩍 여지를 주는 척하면서 완전히 낚은 거죠. 그러니 그렇게 모은 증거들로 고발 조치도 다 진행했어요. 결국 남편은 건물 명의를 뺏겼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신용도 다 잃고 이미지 나락간 겁니다. 아마 다시는
그 바닥에서 재기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애초에 남편이 이만큼 이룬 재기 또한 제가 대준 자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기도 한 거 아닌가요? 원래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걸 저도 이제는 너무나 명백하게 알게 됐어요. 물론 이혼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남편이 차용각서까지 써놓고도 뻔뻔하게 제게 먼저 이혼 소리를 꺼낼 수 있었던 이유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서 말씀드리자면요. 제 남편이 그 정도 바보는 아니죠.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인간은 철저하게 저보다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그런 차용각서 같은 비공식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미 없는 메모, 낙서에 불과하다고 치부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정서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인간이니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혼 소장 받아들고 한 걸음에 제게 달려와 매달리며 애원하길래 조목조목 다 까발리며 할 말 없게 만들어줬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성공에 도취돼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거야. 여보, 내가 어떻게 당신과 우리 애들 없이 살 수 있겠어? 당신도 그렇잖아. 나 없이 살 수 있어? 나? 넌 아직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참 잘못 살았다 싶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필 테니까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지? 내 친구 동생이 변호사인 것도 몰랐을 테고 말이야. 나나 내 친구나 둘 다 무시하고 있었을 텐데 시골 출신들끼리 통하는 게 있나 보지 하며 무시하고 비웃던 우리들한테 이런 복수 당해보니 그 맛이 어떠냐? 그럴 리가 있어? 내가 뭘 무시했다고 그래.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던 거긴 하지만. 잠깐? 나랑 이혼만 하면 그 젊고 잘난 비서랑 어떻게 해볼 생각으로 핑크빛 미래를 꿈꿨을 텐데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그 비서년 얘기는 하지 마. 그냥 그것도 어디 누구한테 조종을 당하는 건지 몰라도 사기꾼 같은 년. 그년 때문에 정말 난 다 망했다고. 그 비서 내 친구 사람이야.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줬을 텐데 덕분에 네가 저지른 죄 다 밝힐 수 있게 됐으니 고맙지 뭐. 어떡하냐? 네 미래는 핑크빛은 고사하고 잘 보이지도 않는 참담한 암흑일 거야. 꿈 깨고 먹고 살 국리나 해. 여기 나 찾아와서 이럴 시간이 어딨니? 저는 이 나이 먹고 이혼까지 하고 나서야 어린 시절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환경을 저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남편을 우상으로 여기며 그 그림자 속에만 살았던 시간들을 잊고 지금부터라도 저 자신을 위한 제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아이들도 잘 키우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저의 마지막 이야기는 좀 후련하셨을까요?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도 복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사실 제가 제 전남편을 상대로 한 일들은 복수가 아니에요. 정당한 제 몫에 대한 청구였던 거죠. 제대로 된 복수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것들을 되돌려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만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하고 제 인생 살려고요. 지금까지 그 인간에게 갖다 바친 제 인생도 아까워 죽겠는데 복수 그게 뭐라고 또 제 인생을 허비하나요? 저대로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다 싶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도록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정말 잘 살게요. 응원해 주시는 것처럼 끝까지 다 들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